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겨레 신문의 김종철입니다. 전 제일 나중에 할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보고 하라 그래서 좀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뭐 특히 김현미 의원님 발제는 저도 뭐 대부분 다 공감하고 정말 잘 분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 발제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정말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보다 더 상황이 엉망이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수십 년 된 정당이,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 있는 이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선거를 치렀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뭐 주로 지난 선거 때 새누리당 쪽을 많이 취재했었는데, 그때 선거 막판에 좀 비교되는 점이 예가 하나 있는데요. 선거 바로 하루 전날 새누리당 쪽 선대위 상황실 관계자들은 기자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분석을 쭉 하는데, 권영진 전 의원이 그 상황실의 이제 핵심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분석을 쫙 하면서 우리가 약 3% 정도로 3% 포인트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막판에 물론 계속 문재인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게 그 끝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으면은, 비록 뭐 단순 조사에서 몇 프로 지더라도 막판에는 마지막 날 방송 3사 그 조사에서 1점 몇 프로인가 이겼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그거 이제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가더라도 오차 범위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선거 이긴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3% 포인트를 이렇게 찍었고, 또 한 사람 그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 뭐 그 서장은 부지사도 선대위에서 그 전략을 담당했었는데, 거기는 1.8% 포인트로 이긴다라고 똑같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12월 18일 날 우상호 이 홍보본부장께서는 그때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고, 또 마지막 날 이제 방송 3사에서 그 문재인 후보가 1.2% 포인트 앞서고, 또 그 다음날 뭐 다 아시겠지만 선거 당일날 오후에 영문도 모르는 근거 없는 그 1.2% 포인트로 오전에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딱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흐름이 그동안 쭉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부랴부랴 다들 대부분 뭐 문재인 후보 이길 걸로 생각해서 판도 짜고 있었는데, 그 확인을 요구했죠, 민주당 그 핵심 관계자들한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팔공성 출구조사.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전혀 근거 없어요. 득표율 분석 여기 김지연 이사님께서 해놓은 거 보니까, 투표 시간대별 그 출구조사에서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조금 뭐 0.4% 포인트 한 번 앞서고 그 이후에 앞선 적이 있는데, 오후 2시까지 한 번도 시간대별로 봐도 누적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앞선 적이 없는데, 민주당 선대본부 그 핵심 관계자들이나 핵심 인사들은 전부 우리가 이긴다라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민주당 선대위가 정말 그때 얼마나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김현미 의원 뭐 이렇게 조목조목 잘 분석하셨지만, 그것만 봐도 지난 선거 때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나 선거를 허술하게 치렀던가,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는 거는, 저는 지난번 선거를 일부에서는 뭐 이길 수 있었던 선거인데 졌다, 그래서 뭐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지난번 선거는 어쨌든 처음부터 이기기 힘들었던 선거다. 이긴다면은 정말 기적 같은 거였겠죠.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잘해서 그 바람으로 한번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사실은 선거는 거의 끝난 거나 진배 없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뭐 끝까지 이긴다라고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정말 지휘부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들 혹은 지지자들을 놓고 뻥뻥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그 애당초 못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선거를 지난번 돌아보면은 이제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겠죠. 지휘부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휘부가 없었고 또 전략도 없었고 이런 걸 그러면 고치면은 다음 선거에 민주당이 5년 뒤 혹은 뭐 내년 지방선거 그 후년 총선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꼭 그렇게 안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도 보면은 했던 전략은 그거 같아요. 단일화만 하면은 바람이 일어나서 이길 것이다. 새누리당을 이긴다라고 바람 전략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는 바람은 굉장히 많이 통했다고 봐요. 실제로 이 득표율을 보면은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거 다 보셨지만은 20대, 30대는 지난 10년 전보다 굉장히 득표율이 올라갔고 40대도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민주당이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젊은 층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지지자들의 어떤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쭉 올라갔던 건데, 그 바람은 사실은 그 바람이 민주당을 끌어갔던 거죠.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켰던 건 아니고 그 바람 전략에 의존했었는데 그 바람은 자발적인 좀 바람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자발적인 바람은 뭐 SNS 특히 그 뭐 낙곰수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저도 그 자체는 내용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낙곰수가 갖고 왔던 어떤 이 정치적인 긍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정통 야당 세력이 그 낙곰수라든지 이런 데 일부에 너무 휘둘렸던 게 문제지 그 낙곰수가 갖고 있는 영향,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낙곰수를 비롯한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20대, 30대, 40대들을 민주당 중심으로 혹은 야권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돌려 세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비록 새누리당에서 뭐 시발단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트위터 그 리트윗 수도 보면은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많았지만은 득표율을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결국 민주당이 이겼는데 그 부분들은 저는 그 자발적인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쉽게 찾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들은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가면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플러스 요인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바람 전략으로 계속 앞으로도 갈 거냐. 그리고 앞으로 이 캠페인 할 때 이번처럼 이렇게 망한 캠페인이 아니라 지휘부도 바로 세우고 전략도 바로 세우고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글쎄요. 저는 뭐 그거는 힘들다고 보고 이 큰 선거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이건 그야말로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결코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잘못했던 게 뭐 발제도 있었지만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심지어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뭐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줄에 들으셨지만은 문재인 후보 이름을 막판까지도 문재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문재인이라고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셨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 식의 그 한번 어떻게 보면 구도를 잘 만들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 노무현 선거 때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던 전략인데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지만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을 쫙 일으켰는데
그만한 걸출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야당이 해야 될 부분들은, 당이 해야 될 부분들은, 바람은 뭐 당에서 저는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은 당이 좋은 당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인물을 좀, 대선 후보가 됐든 특히 이제 큰 선거에서는 인물을 빨리 띄워야지 되지, 지난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보궐선거 이런 데처럼 어느 한순간에 사회 바깥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주목받던 후보를 내세워서 쫙 그 후보 중심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참 힘든, 이번에도 봤지만 힘든 거라고 보고, 그런 후보가 있으면 당에서 빨리 가시화시켜서 뭐 주요 직책을 주든 아니면 또 바깥에서 어떤 이 공직을 통해서 검증받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책을 가다듬고 인물을 모으고 이런 당이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평상시에 해야지 그 당이 신뢰를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등한시한 채 어느 날 바깥에 있는 인물들을 쭉 찾아와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 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조순, 정운찬 쳐다보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면은 이 조직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과거에는 물론 조직이라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랬지만은, 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뭐 글을 썼던 것도 그런 건데, 동네 정치 내지는 골목 정치, 이 부분에 왜 민주당이, 뭐 그건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신경을 안 쓰느냐.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은 뭐 그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찜질방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지금도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서민층들이 또 많이 했잖아요. 이 서민층들이 이른바 계급 배반 투표를 왜 하겠느냐. 이분들은 박근혜 후보가 되면은 살림살이가 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당에서 다가가서 우리가 당신들 살림도 펴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서 노인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노인정에 오래전부터 가면은 전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뭐 동정도 하고 혹은 지지도 하고 우호적인 이야기 했을 때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박근혜 후보 불통이고 혹은 뭐 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잘해줄 수 있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토론 자체가 안 되고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쭉 분위기가 잡히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듯이 동네 골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결코 그 여론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서 굉장히 아예 여론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선거를 그렇게 조직을 방치해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죠. 뭐 어떤 선거든지 간에. 그런 분들은 바람도 안 먹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20대, 40대까지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SNS를 통해서 바람이 저절로 먹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그 대신 민주당이 잘해야 되죠. 그거는 뭐 민주당 아니고 다른 정당이 됐던 진보 세력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골목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 부분들을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뭐 종편 새로 생기고 하면서 여론 환경도 바뀌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종편 보면서 종편의 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논리, 이 부분들 갖고 중무장이 되는 데 비해서 진보 민주 진영의 그 스피커가 되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고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문제 제기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지역 조직의 손발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은 정당인데, 정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당이 국가로부터 많은 정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서 뭐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과거에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랬고 선거가 아니더라도 선거가 있는 데는 더 했지만은 당원들을 연수원에다가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재교육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거 한번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뭐 그런 기본적인 작업을 안 하고는 앞으로도 힘들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몇 가지
우리 당이 굉장히 안이하게 캠프에서 사실과 기초하지 않은 어떤 통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선거를 치렀다는 지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기기 힘든 선거 구도를 그나마 이제 가능성 있었던 단일화도 매끄럽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략과 후보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도 실제로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스스로의 어떤 전략이나 조직을 갖춘 것보다는 끌려가는 어떤 바람이나 구도에 이 만들어진 구도에 매몰돼서 끌려가는 형태로 선거를 치렀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신정록 선생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록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니까 쓴소리를 많이 해달라고가 홍익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각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정리를 좀 해보니까 김종철 선배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였고, 어쩌면은 이용섭 부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선거를 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관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말을 선거 과정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지난 한 1년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이게 바람이 아니라 지형과 기반이 야당이 유리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야당이 이기는 선거다. 그는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마찬가지다. 라고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저희 이제 회사 사람들이, 정치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는 이겼고 문재인 후보는 졌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지명도가 높고 문재인 후보의 지명도가 낮아서 그거 아니겠죠. 문재인 후보의 지명도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은 이기고 문재인은 진 차이, 기반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그게 저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난 11.6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작년 11.6 서울시장 선거 때가 야당의 피크였다. 기반으로서의 피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크였다는 말씀은 재작년이겠네요.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5월에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거리에 처음으로 거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왜 저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 거리에서 거리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불과 한 5, 6개월 지내니까 현실이 되더라고요. 10월경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발 아큐페이션 점령, 그게 이제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이제 사회 경제적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원순 후보가 후보의 지명도로 낮고 박원순 후보가 선거 운동을 아마 잘했다고 얘기하신 분들 동의를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후보는 약 7%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때 이제 박원순 후보가 7% 차이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때가 점령이 이미 완성돼버린 시기, 그러니까 점령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총선에 지고 대선에 졌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들끼리 밥 먹다가 술 먹다가 쟤를 왜 저러지? 저희 쉽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간 돌이켜 보면은 몇 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가 1월 전당대회 때 저희 박영선 의원 가셨네요. 다행히 전당대회 출마하신 분들이 너도나도 FTA 폐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문성근 후보나 한명수 후보 정도가 주장을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생각이 다를 법한 분들까지도 FTA 폐기 주장에 가담하는 거, 심지어 박지원 후보까지도 가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뭔가에 이게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게끔 그렇게 두루뭉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까지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관악을 사태 때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는데 이름도 못 들어본 후보가 되지? 국민의 아마 유권자가 99%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할당이 더 있어가지고 진보당이 가져가는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야 이해를 하지만 유권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서 이제 김용민 사태가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천 철회라는 조치를 관철을 못해요.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다들 저 구조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이 엮여서 저는 결국은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선거운동 과정상의 실책, 그다음에 공천의 실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선 승패를 가는 것은 신뢰 위기에서 비롯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반성 그리고 그걸 조정하고 수정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문재인이라는 후보 개인으로 이렇게 상쇄를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힘 안철수, 내부에 있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힘 문재인 이걸로서 실질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차용하려고 좀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안착이 안 돼 있는 거죠. 신뢰 위기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꿀 만한 동력을 내부에서 찾지를 못했다. 총선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낙검수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 긍정적 영향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총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대선 후에 왜 또 재등장을 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저는 잘 못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 중도 내지는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다 인정을 하는 것처럼 패권주의, 분파주의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만 패권주의 제대로라도 패권주의를 하면 좋을 텐데 패권주의 하면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패권주의입니다. 80몇 프로 정도 나왔잖아요 경선에서. 그런 패권주의도 제대로 못하면서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 건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허술한 패권주의를 가지고 반대쪽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강력한 패권주의와 분파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익 분파주의 이런 양자의 대결 구도처럼 당이 이제 비춰졌죠. 총선 이후에 이른바 이박다맘 논란이 쭉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곧 왜 저렇게 잘만 하는 거야? 선거 끝까지 자기 당 자기 후보를 보완하고 보강하고 해도
부족한 선거판에서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신뢰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게 정책의 문제인데, 제가 지난 그 봄에 아마 총선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민주당과 아주 가까운 어떤 교수 한 분하고 밤에 술을 한잔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민주당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었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정권을 잡는 거다, 이기는 거다. 정책은 그 다음이다. 물론 뭐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순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과 노선 그 이념의 과잉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이 이게 지난 1년여간 줄곧 흔들려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전당대회 때만 해도 지금의 기준에 비춰 보면은 근본주의에 해당하는, 좌파 근본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노선, 그런 정도까지 갔던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이제 대선에 지고 나니까 중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저 정당에다가 그 정권을 맡겨도 될까, 이런 불안감들 많이 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보편적 복지라든가 그 남북관계, 대북관계, NLL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답변 제대로 못합니다. 민병두 의원께서 정리하셨었는데 왜 보편적 복지 야야만 되고 그 선별 복지를 얘기하면 왜 반복지주의론자가 되는 것인지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근데 선거 끝까지 그랬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그 조정하고 수정을 하시라, 이런 그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정체성이 너무 약했다, 이런 이념이나 정체성이 과잉이 아니라 너무 약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에다가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식의 폭의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그 민주당이 진보를 표방을 한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그 보수를 표방을 하고 그쪽 진영을 대변을 하면, 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를 너무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야 알 것이고 알아야 어떻게든 대책이 마련이 될 텐데, 그저 그 뭐 수국골통이라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그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선에서 어차피 이제 졌으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한번 되짚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스타일 문제 꼭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정당 중심으로 그 스타일의 문제를 좀 재조정하고 재정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북 같은 거라도 좀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만, 그 당내에서도 일부 그렇습니다만은 야권 그 진영, 야권 지지자층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극악스럽기 때문에 상대를 지나치게 자극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누가 표현을 하던데, 불안이 분노를 눌렀다, 뭐 이런 표현 누가 하던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왜 저렇게까지 과한 말로 상대를 자극을 할까? 저렇게 과한 말들을 던지면 일반 유권자들이, 가운데쯤에 있는 유권자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수권 능력이 있다고 봐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럼 일일이 뭐 열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그런 것들이 불거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기본 지형, 선거 지형 사람들이 그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대적 다수라는 거, 그 점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잘 정비를 하시면, 물론 저는 진짜 잘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에 지방선거 전에 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민주당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2012년, 그러니까 뭐 좀 더 길게 보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부터 대선 실패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몇 번의 우리 스스로의 약간의 정체성 또는 당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 좀 더 많이 방향이 흔들렸다라는 얘기, 그게 아마 신뢰의 위기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당의 정책이나 노선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우리가 정체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꾸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상대를 알려고 하는 노력들, 사실 진짜 이게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박근혜 후보나 또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노력하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바라는, 그다음에 사람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이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정치 컨설팅의 박성민 대표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선을 질 수 없는 선거였다라고 평가하면 그나마 객관적 상황에 대한 잘못된 평가일 겁니다. 대체로 박근혜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도 조금 일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는 그래 보이고요.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하는 거는 주체적 역량에 대한 잘못된 평가일 거로 봅니다. 97년과 2002년도는 지금보다 더 불리했을 겁니다. 그것을 뒤엎을 수 있었다면 3.53%의 차이는 이길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이 선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고 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던 선거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선거는 스포츠와 전쟁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룰은 스포츠처럼 정해놓고 아마 전쟁처럼 하는 건데요. 이게 스포츠든 선거든 전쟁이든 전력, 전략, 정신력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전력의 차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97년, 2002년도보다는 많이 전력이 평평해져서 지역이나 세대나 또 환경, 언론 환경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감으로 느끼건데 전력의 차이는 한 2-3%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신력, 분열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다음 투표하려고 하는 의지, 이기려고 하는 의지, 이 의지, 정신력은 대체로 야당이 원래는 강해야 됩니다만 이번 선거 기간에 쭉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줄곧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의 충성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적으로 한 1-2% 정도로 박근혜 후보가 앞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전력과 정신력에선 3에서 한 5% 정도의 박근혜 후보 우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략으로 뒤집지 못했던 거죠. 그럼 정신력, 이기려는 의지가 왜 이렇게 약했느냐? 이게 보니까 민주정부 일기 때도,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출마했던 2002년도에도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2002년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심판론이 굉장히 거셌고요. 쓰리용이다 이렇게 했고 지방선거도 참패했고 그랬는데 그때도 역시 5년은 좀 짧은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역시 노무현과 김대중의 차별화,
정권 연장보다 약간 정권 교체 성격도 좀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그랬고요. 성격으로도 그랬고 그것이 이번에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로 보면 역시 1기 5년은 좀 짧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와 함께 이명박과 그 박근혜의 약간 차별화, 갈등은 피하면서 차별엔 성공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봅니다. 유리한 지형이 있지만 그럼 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럼 전략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3에서 한 5% 정도 불리한 거를 그럼 전략을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 그건 도대체 뭐냐? 전략이라는 건 저희가 쓸 때 유권자의 인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 특히 선거에서는 이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전략의 목표란 건 넷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든 뭐 연설을 하든 정책을 발표하든 뭐를 하든지 말이죠.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강화하거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거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거나 박근혜 후보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거나 두 개가 네거티브 캠페인이고 두 개가 포지티브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전략이 여기에 복무했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될 겁니다. 이 결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유지시키고 투표에 참여시켰는가 이거 평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내고 역시 지지를 유지시키고 투표에 참여시켰는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반대층의 지지를 이탈시켰는가 이걸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탈시켰다는 얘기는 지지를 변경했거나 아니면 기권시켰느냐 이제 이겁니다. 전략적으로는 그걸 저희가 중요하게 보죠. 희망과 의지는 전략이 아닙니다. 방법과 실행이 전략이지. 이길 수 있다거나 이겨야 한다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현미 의원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전략의 컨트롤 타워 자체가 부재했던 선거인데 이것은 여야가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도 이겨서 뭐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것처럼 뭐 비치는데 컨트롤 타워라는 건 전략을 결정하는 단위죠. 국방부로 말하면 합참입니다. 이 그 전략팀이 해야 되는 일은 전 전략이 그 양당이 다 없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대통령 선거 정도의 전략이면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개가 다 없었어요. 양당 다. 하나는 레드팀이 없었어요. 레드팀은 대통령 선거면 그게 워게임이든 금융게임이든 사이버 전쟁이든 적군의 역할을 하는 팀이 반드시 있거든요. 데일리로.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레드팀 운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레드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역량은 레드팀이 더 세야 됩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레드팀에 줘야 되거든요. 군에서도 침투조는 특수부대가 하지 않습니까? 레드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고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플랜 B도 양당 다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하는데 잘못됐을 때 전환할 수 있는 플랜 B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레드팀과 플랜 B가 없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백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양당 다 이것도. 요즘에선 조금 새누리당 쪽이 나은 것 같은데 백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술적 운영을 하려면 선거를 이기려면 축구협회의 기술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 모든 국가대표팀이나 클럽팀의 전략 전술 포메이션을 다 연구해요. 뭐 원톱, 투톱, 쓰리톱도 연구하지만 어떨 땐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무톱 전술을 쓰더라. 쓰리백에서 포백으로 바꾸더라. 더블 볼란치를 세우더라. 4-1-1로 세우더라. 이걸 다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의 몸 상태도 다 확인하고 아무리 사소한 평가전도 이겼든 졌든 평가 보고서를 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연구소나 뭐 민주정책연구원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전략본부가 하든지 이거 안 하는 거 아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전략의 부재나 부실여서 전략을 얘기하는 5가지 방향, 누굴 타겟으로 캠페인을 하는가, 어떤 프레임으로 캠페인을 하는가, 무엇을 이슈로 들고 나가야 되는가,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가야 되는가, 어떤 액션 플랜으로 가야 되는가, 이 5가지가 다 없었는데 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한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이랬을 거라고 좀 봅니다. 97년과 2002년도에 승리했던 거는 그 불리한 걸 엎을 수 있는 DJP 연합이든지 또 행정수 이전이라든지 후보 단일화라든지 그 전에 저 YS도 똑같습니다. 3당 합당이라든지 전두환 노태우의 6.29 선언과 중간평가 받겠다라는 그런 그 공약도 전부 다 전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도했을 때 담대한 전략과
이 메가 이슈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과 정당은 권력과 승리에 집착하고 이 시민운동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가치와 명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선거의 그 승부수를 띄우는데 굉장히 늦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저는 좀 봐야 된다. 그다음에 전략이 전술에 복무한 이상한 선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후보 단일화가 전략이냐 전술이냐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략 전술이라는 말을 쓸 때 전략은 우리가 목표에 달성하는 거, 대선에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걸 목표로 했다면 2002년에 후보 단일화는 전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일화를 하면 이깁니다. 질적 전환이 일어나서 이깁니다. 그 모든 데이터가 그걸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지지 기반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단일화를 해도 이것은 뭐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었고 지지 기반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전술인데 후보 전술이 전략을 흔들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민주당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블랙스완인데 일종의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나심 탈렙은 이 블랙스완을 극단적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극단적으로 흥분시키는 사건일 수 있죠. 이게 시민운동가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커런시 월을 썼던 제임스 리카즈는 뭐라 그러냐면 블랙스완을 일상적 사건의 극단적 결과로 봤거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건 일상적으로 후보 단일화라는 건 있었고 제3후보로는 있었고 그거의 극단적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결국 선거라는 건 후보 정당 정책에 대한 평가일 겁니다. 하나씩만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찍을 때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찍습니다. 업적, 비전, 이미지입니다. 업적, 그 정치인의 과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재인 후보 이거 별로 없었습니다. 비전, 미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방향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럼 남는 건 이미지 하나입니다. 현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미지는 그 정치인이 두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갖고 있으면 물론 좋지만요. 첫째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는가. 두 번째는 변화와 혁신의 이미지가 있는가 이겁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지도자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건 뭐 박근혜 후보를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변화와 혁신으로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지고 나서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을 혁신해낸 힘과 총선 패배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을 혁신해낸 힘의 차이, 그것이 결국 승부를 가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도자 이미지도 못 가져갔는데 혁신의 이미지도 못 가져갔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여기서 그 대통령 후보의 노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진보 정책을 내세웠는지 중도 보수 정책을 내세웠는지는 유권자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무상급식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것 좀 받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포퓰리즘 공격에 노출됐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는 그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면 뭐 진보 정책이랄까 좌파 정책, 복정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대중이 그 정치인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진보나 보수나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별로 시비 걸지 않습니다. DJP 연합에 대해서 비판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이 따라갔다든가 3당 합당에도 비판은 있었지만 YS를 따라간 이유는 YS가 됐든 DJ가 됐든 박근혜가 됐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상황을 끌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근데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그게 좀 약했다 하는 거고요. 정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두 개의 기적이 있었는데 월드컵 4강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입니다. 그게 아마 민주당과 한국 축구의 최고의 역사적 순간으로 남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순간이 다시 올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두 번의 월드컵과 두 번의 대선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우리가 한 번 4강 갈 수 있고 운 좋게 전력이 약한데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자국 리그가 강하지 않은 국가가 월드컵에서 꾸준히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한 번씩은 가는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자국 리그가 강해도 외국 용병에 의존하는 리그가 월드컵의 성과를 못 내요. 잉글랜드가 대표적이거든요. 세계 최고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몇 개 팀들은 아스날이나 첼시 같은 데는 스타팅 멤버 전체가 다 외국 선수로 채워진 적도 있거든요. 그게 뭐 저는 민주당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민주당은 탈정당의 길을 걸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붕괴하고 리더십은 약화됐고 정체성은 혼란에 빠졌고 당원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두 지도자는 돌아가셨고 이것이 지난 10년의 결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외부 용병들 데려오려고 그러고 저는 재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박영순 후보 나가서 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건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업적이 뭐냐? 아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평가한다 그랬는데 민주당의 업적, 비전, 이미지도 보면 민주당의 업적 그러면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 남북 화해를 위해서 기여했다. 이건데 이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저는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그 뒤에 어떠한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지도자들도 새로운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보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좀 제가 드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브랜드, 능력이죠. 브랜드도 없고 정체성, 신뢰죠. 신뢰도 할 수 없고 매력입니다. 스토리도 없는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한 1, 2분만 더 있으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운동의 정치를 좀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의 정치라고 하는 건 이게 민주 대 반민주, 정의 대 불의, 선과 악의 대결로 되면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동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손냄입니다. 편들어 달라고.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편들어 주지 못할 만큼 계속 편들어 달라고. 우리 찍어주면 뭐 바꿔주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동원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멸하게 되는데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뭐 정책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긴 자꾸만 지지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저는 안 좋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이번에 이 정책적 평가에서 조금 한번 여기 나중에 누가 이게 FJ 같은 거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가 강한가? 고소득은 나타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그 계층 투표와 관련된 분석한 걸 봤는데 5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 5개 군에서 최하층, 가장 가난한 층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가 강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이걸 연령 효과로 봤거든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안보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도 그 안보를 60세 이상을 빼고 다시 통계를 냈는데도 여전히 그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김지현 상무께서 발표한 거에는 연령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 아까 나눠드린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45세 이상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은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럼 왜 그럴 거냐? 젊은 사람들 중에도 왜 저소득층은 박근혜 지지가 강하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44세 이하에서도 역시 200만 원 이하에서 가장 지지가 강합니다. 저소득층들이요 굉장히 그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범죄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강력한 개입, 법질서 확립에 이게 그런 지역에 그것도 하나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번 연구해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역적으로도 이번에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가 10%를 가져갔는데 거기 기명투표거든요. 사실상 거기 있는 전남, 전북, 광주가 딱 드러나니까 박빙 선거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아마 호남 분들이 박근혜 찍는데 탁 멈칫거렸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면 그러지 않은 무기명 투표로 한 수도권에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적어도 20년 전에 서울로 와서 안착한 호남 출신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도 저는 FJ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무기명으로 투표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너무 시간 뒤에 또 얘기했는데 그건 뭐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특별하게 정리하지 않고요. 바로 이주호 박사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호 박사님 사실 저 토론 준비를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걸 준비해 오셔서 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항상 만지면서 연구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그 대선 사후 조사한 것을 내일신문하고 현대정치연구소가 기획해가지고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 사후 조사 자료를 가지고 그 분석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 토론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주요 변수를 보겠는데 아까 그 김지현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겹치는 게 있으면 그냥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령대별 그 후보 득표율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으로 이렇게 쭉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을 벌어지고 30대 후반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좁혀지면서 50대 그 전반에 그러니까 후반에서 역전을 하는 박근혜 후보가 역전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해 주는 것은 20대에서 특히 20대 전반을 보시면은 40대 전반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투표 성향이.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그다음에 저희는 주택 여부를 좀 봤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봤는데요. 아까 이제 그 계층 기속감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 그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이 주택 여부를 보면은 주택 소유자가 확실히 더 박근혜 그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고 무소유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계층적인 그 성향이 이렇게 보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약한데 성별로 이번에 후보 득표율이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죠.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여성 유권자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하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남성 후보자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연령별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금 박근혜 후보 득표율입니다. 박근혜 후보 득표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그 차이가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40대 초반과 40대 후반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저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지현 사무님도 이제 50대를 넘어놓쳤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40대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40대 여성들이 엄청난 차이로 남성에 비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저는 이거 그 선거운동할 때 우연히 40대 중후반의 그 여성을 한번 이렇게 여러 명 볼 때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학생운동을 세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박근혜 후보 찍겠대요. 왜 그러냐? 여성 대통령이 참 마음에 들어. 그거예요. 여성 대통령이 참 마음에 들어.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그 사람 중심 이건 좀 이렇게 진부하고 이상하게 매력이 그쪽에 간다. 뭐 그런 어떤 뭐 그 슬로건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 뭐 저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뭐 생활이 안정돼 있고 좀 잘 사는 부류여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하여간 왜 그런지는 당에서 정말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40대 여성들이 압도적인 남성에 비해서 굉장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는지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는 2002년에 그 노무현 지지자들이 어떻게 후보 선택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후보에게 36.7% 지지합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63.3%고요. 뭐 연령대별로는 이렇게 뭐 연령 효과가 나타나서 이렇게 됐는데 20대 초반의 30대 초반이죠. 20대는 그때 이제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30대 초반의 경우에 그것도 거의 20% 정도가 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죠? 아까 이제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문제, 투표율. 이 그림에서 보시면 20대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지금 요 노란 선이 2002년이고 빨간 선이 이번 선거인데요, 이번 대선인데 투표율이 올라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50대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 20대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김변 상무님 발표하셨듯이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그 효과는 투표율 증가 효과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20대가
민주당의 우군인가 하는 겁니다. 우군인가요? 아까 저 앞에 그 그래프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20대, 30대, 40대, 20대와 40대의 투표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20대의 그 보수 성향이 26.3% 정도고 40대가 한 27%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가 되고 그 진보 성향이 43.3%이지만 20대들이 특히 자기들이 진보라고 하는 진보의 내용과 50대나 40대가 진보라고 하는 진보의 내용이 어떨까? 상당히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좀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세 가지 변수를 섞어서 교차해서 봤을 때요. 20대 경우에 보면 20대 진보적인 사람들,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4.5%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30대에서는 19.4%를 지지했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40대에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6.7%밖에 지지를 안 합니다. 좀 다르죠. 진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SNS. 저는 SNS 소통 이거 캠프에서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소통하면서 투표 동료도 하고 지지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걸 보면 이 그림을 보면은 기존의 매체가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SNS는 오히려 넘어가질 않나요? 자기 강화 효과, 그러니까 자기 편들이 모여서 자기 강화를 하는 효과가 크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50대에서 좀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상대 결집의 효과, 역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점들도 있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는 SNS에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부동층이나 중간층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선 구도는 아까 김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선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MB 정권이 실정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했고 그러나 박근혜 대세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MB 심판론을 차단할 수 있었고 민주당에게는 실망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안철수 중심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이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 전략을 보면 박근혜 후보는 오래전서부터 중도화를 준비해왔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을 했고 친노 프레임은 여전히 갖고 갔으면서 이것은 소구력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복지 등을 민생을 챙기는 안정된 여성 대통령. 문재인 후보는 반면에 어게인 2002년이었죠. 그래서 단일화로 박근혜 대선을 깨고 이 과정에서 정치 쇄신이 부각되면서 그 박정희 프레임을 걸었죠. 역시 이것도 민주도 반민주 같은 독재자의 딸 이런 것들이었고 20대 투표를 올리기 이런 것이 되게 선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면요. 박근혜 이슈는 친노 세력 부활 저지, NLL 논란,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쪽에 좀 있었고 문재인 이슈는 후보 단일화, 정치쇄신, 과거사 논란, MB 정부 심판, 국정원 여직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저였습니다. 왜 이걸 제가 봤냐면요. 이거는 좀 다른 자료, 아주 최근 자료인데 다른 자료인데 제가 출처를 좀 밝히지 못한 건 아직까지 발표들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관심이 많으면 10이고 관심이 적으면 0 해서 11점 척도로 해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란 표시된 것처럼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정치쇄신, 국민통합 같은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거사 논란이라든지 친노 정권, NLL 논란 이런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긍정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 부정적 투표 개념으로부터 선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투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죠. 부정적 투표는 상대 정당이나 후보가 싫어서 그 후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은 그렇습니다. 부정적 이슈를 제기하면 유권자에게 부정적 정보를 주면서 부정적인 투표 경향을 유도하게 된다, 조정하게 된다 이런 거죠. 총선의 경우에 긍정적 투표 형태가 새누리당에 더 많았다고 부정적인 투표는 민주당에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 대선입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 말하자면 긍정적 투표죠. 긍정적 투표자의 경우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가 60.3%였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39.10%였습니다. 상대 후보가 싫어서 했다는 부정적 투표 경향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36.8%인데 문재인 경우는 63.2%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부정적 투표자에 의존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이죠. 이걸 거꾸로 이제 봤어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에서 긍정적인 투표자는 81.8%였고요. 문재인 경우는 63.2%였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이 싫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36.8%였고요. 박근혜 후보보다 2배 정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걸 연령별로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부정적인 투표율,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투표인데요. 부정적인 투표율이 비율이 높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낮은 편이죠. 20대의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의 부정적인 투표율이 꽤 높게 나옵니다. 34.7%. 이 말은 20대에서 34.7%가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거죠. 대통령 선거는 되게 전망적인 투표 성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적인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국정 운영에 대한 전망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초해서 투표하는 것이고, 회고적인 투표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라든가 현 정부의 경제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해서 회고적인 평가를 하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되게 전망적인 투표가 지배적이다. 이럴 때 부정적인 이슈로 부정적인 투표 성향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필패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리더십, 후보 이미지, 정책과 비전 이런 긍정적인 투표를 유도하고 그럴 때 지지가 확대되는 부동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 간다라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인 이슈, 그래서 긍정적인 투표를 유인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했다고 보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선거평가도 좀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박정희 대 노무현 대결이었냐라고 물었을 때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56.7%나 됐습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영향,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67.5%입니다. 친노 프레임의 영향입니다. 영향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구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선거 초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해찬 대표를 사퇴시킨 그것이 맞는 전술이었는지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요. 단일화 평가입니다. 단일화 평가는 부정적이 61.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이런 것이 나왔고요. 문재인 후보의 양보, 이건 좀 덜 나옵니다.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유효 퍼센테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유효 퍼센테이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집권 후에 서로 권력 다툼을 할 것이기 때문에가 29.6%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요. 이번에 저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요. 단일화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심상정, 이정희까지 다 이렇게 사퇴를 하고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복잡하게 정부가 구성되고 서로 그 안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것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패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 이렇게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잘못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잘못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슈에 관한 것인데요.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투표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했을 때, 박근혜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정희 후보의 TV 토론이 24.7%로 가장 높게 나오고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문재인 지지, 이것이 높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정부에 바라는 바 뭐 이런 거인데요. 박근혜 후보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경제민주화, 복지체제, 일자리 이런 문제들입니다. 고용 문제, 남북관계나 정치 쇄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다음 정부의 국정기조입니다. 과감한 성장 이런 것보다 경제 위기 관리를 잘해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4대강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색다른 것을 막 벌리기보다 꼼꼼하게 살림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문인 것 같고요. 이건 다음 정부의 야당의 역할은 뭐냐 해서 견제냐 뭐 협력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부 협력이 75.5%로 압도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야당 보고 무슨 정부 협력하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국회에서 싸우고 또는 그 국회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의 그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그 신정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좀 국민 일반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 같이 보이는 그게 아마 열린우리당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당 밖에 있는 사람 40, 50대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렇게 날렸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결하고 있고 근데 그들은 민주화 운동의 기업으로 살아가지 않죠. 대개는 삶 속에서 보수화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진보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유권자 중심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아까 뭐 이번에 지도부나 여기서 그 캠프 전체에서 다 이긴다 뭐 이런 건데 보고 싶지 않아 잘 안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대중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여기에는 과학적인 사고 습성이 되게 필요하고 항상 과학적인 사고를 하자. 대중을 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와라. 이끄는. 왜냐하면 정당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더 크죠. 기본이죠. 그것이 그 선거 정치의 원리이고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그래서 저는 운동권적인 사고 습성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독재된 민주 프레임. 저는 이거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 나라를 위해서는 없어져야 된다든가 타도해야 될 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협력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하면서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항상 청년 학생 운동하듯이 청년 학생 중심의 습관적인 그 사업 방식들이 있어요. 뭐 투표율 높이기, 뭐 되게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는 이런 건데 40, 50대 생활인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이 40대, 50대인데 지금 당내 486들을 보면요, 정치인들 보면 40대인데 아직도 20대, 30대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뭐 여기에 좀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당 정책연구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과학적인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많고. 근데 단기적인 당 업무에 이렇게 열중하고 있죠. 이런 당 업무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과학적 조사를 중심으로 해요. 조사가 굉장히 아까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3년 내내 그러니까 선거 운동 다음 선거 전까지 계속 조사를 해나가서 축적을 해야죠. 그 조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정당 연구소밖에 없어요. 거기에 돈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라고 사실 또 국가에 돈을 주는 거고요. 조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뉴머리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번역돼서 나왔는데 뉴머리티니까 숫자 지식인 뭐 이런 뜻인데요. 애플비스 아메리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사예요. 그래서 클린턴이랑 부시 선거에서 그들이 이제 선거 승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효과를 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지역이나 연령 여기에 단순한 이런 단순한 변수만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취미라든지 구매 습관이라든가 애완동물은 뭘 기르냐, 고양이냐, 개냐 하는 거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와 공화당 지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책은 어떤 책을 보느냐, 공포소설을 주로 좋아하는지, 연애소설을 좋아하는지, 영화의 선호 경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거를 투표 성향과 연계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유권자들을 세분화시켜서 그들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어떤 분이 또 평가하면서 이 얘기를 잠시 하셨던 것 같던데, 사실 이제 이 마케팅에서는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에서 다 전체적으로 항상 해보든지, 아니면 그쪽 그 마케팅에다 우리의 그 투표 성향을 집어넣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 쇄신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이제 하시겠지만 핵심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요. 근데 당의 성격, 선거 전문가 정당이냐 대중정당이냐, 그 이념적인 중도화로 갈 거는 진보를 계속 고수할 거냐, 이런 문제보다도 당이 이념은 항상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권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사고방식이라든가 정당 문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당 문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치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짜고 하는 정치 전문가들을 좀 많이 충원하고 육성했으면 좋겠다, 당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치 경영학과를 좀 전담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 보좌진들이나 당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 전문가 육성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나라당 쪽, 지금은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 쪽 사람들은 꽤 많이 와요. 근데 민주당 쪽은 그거의 반 정도도 안 옵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좀 많이 교육하고 충원도 하고 해서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과학적이고 충실하게 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